그럼 오늘 현업 개발자 인터뷰 편에 나와주신 아마존 데이터 엔지니어 임동찬 님이시고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세상 이롭게 만들고 싶은 개발자 임동찬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시애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 쪽이랑 자동화 회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동찬이의 프로필 봤을 때 조금 신기했던 게 국내에서 법학 전공을 하셨다가 해외로 유학을 가셔서 심리학과를 하셨다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셨다가 현업으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업무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이제 신기한 과정이어가지고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마 유학이거나 문과적인 전공에서 엔지니어링 업무로 넘어가셨다는 그 두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처음에 법학과를 다니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맨 처음에 사실 유학을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저는 사실 한국에서 대학을 계속 다니고 싶었었는데, 부모님께서 조금 외국 대학에서 대한 약간 선망이라든지 생각이 있으셔서 먼저 제 동생이 미국으로 먼저 유학을 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동생이 다니던 대학에 너도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권유라기보다는 조금 더 압박이 좀 있으셔서 네. 저도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심리학과였다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로 가셨잖아요. 그렇게 진학을 하셨던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9년도에 당시에 데이터 과학 자체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기회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의 신생과로 데이터 사이언스과 자체가 새로 생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 저 역시 심리학과로서 통계적인 그런 측면이나 여러 가지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도중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라는 것이 있다. 혹시 전과가 가능할까라고 알아보던 와중에 전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제가 그쪽으로 전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졸업하시고 난 이후에 커리어 좀 간단히 요약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맨 처음에는 제가 패밀리 서치라는 교회 인턴으로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종교 학교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족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로의 누구 조상을 찾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루는 기관이 있었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인턴으로서 맨 처음 이렇게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인턴 생활로는 BYU 패스웨이라고 온라인 교육 회사가 있었었는데, 그것도 역시 교회랑 관련된 곳이었어요. 대신에 그곳은 약간 처음 이제 데이터랑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었었는데, 제가 인턴으로 시작을 해서 6개월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그곳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가로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계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잘 정리되지 않는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많이 느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던 도중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종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직종을 이제 구하던 도중 링크드인에서 현직의 매니저로 계신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 마지막 최종 합격해서 결국 이제 지금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본사에서 핀테크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왜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이제 커리어를 좀 선택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를 사실상 선택했다기보다는 시장의 그런 수요 자체가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데이터 분석가로서 일하는 게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의미를 찾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인사이트 자체를 비즈니스 디시전 메이커에게 전해준다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고, 제가 그런 의사결정 방법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람이 찼던 직업이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사실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한계도 같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워낙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클린한 데이터가 아니거나 전처리가 잘 되지 않는 데이터라면 의미를 뽑아내도 그렇게 큰 의사결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그 상황에서 많이 느끼게 됐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많이 저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역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업들을 제가 많이 찾아보던 와중에 실제로 데이터 업계에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저 역시 이게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사실상
멈추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도메인으로서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조금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제가 원하는 분야로 돌아갔을 때 전체적인 공정을 다루는 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 역시 제가 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교 자체도 상당히 오래 다니신 거거든요. 보시면 거의 한 네, 10년 맞습니다. 가까이를 학교 생활하셨고 그 사이에 유학이나 전과 같은 이벤트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10년 동안 학창 생활을 하시면서 좀 뭔가 얻게 된 거라든가 느낀 바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제 대학 생활에 대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자체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부터 원해서 갔던 대학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원망이라든지 후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미국 생활을 하면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 뭔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항상 뭔가 우울해 있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결국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다른 기회가 되고 또 그것들 역시 경험으로서 제가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라던가 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 직군들에 대한 인기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하셨던 분들 말고도 뭔가 부트캠프를 통해서 비전공자분들이라던가 많은 분들이 이제 진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좀 걱정할 만한 포인트들을 되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전공이나 진로를 바꾸면서 이제 느끼셨던 고충 같은 건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같은 조언할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여러 방법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봤었어요. 왜냐하면 열등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제가 뒤처져 있다는 느낌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서 네. 내가 항상 뭔가 좀 늦고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 캐치하지 못하고 있나라는 그런 굉장히 압박감이라든지 초조함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든 경험들이 결국엔 다 도움이 된다는 그런 사실들을 좀 깨닫고 나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배경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얻었던 전공 지식들을 실제로 제 일에서 적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심지어 법학에 대해서는 하나도 사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곳에서 좀 배웠던 점은 남들에게 도움받는 법을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전공생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지식 같은 것도 제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 이제 학부생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제가 그 학교 생활을 따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대학 생활이라고 결국 하죠. 이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살짝 궁금했던 건데 이제 분석 업무를 하셨다가 이제 엔지니어링 업무로 가게 되셨잖아요. 데이터 직구는 대학원이 필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실제로 데이터 애널리틱스 쪽으로 대학원을 다녀보신 입장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데이터 과학이 지금 인식된 지가 사실 10년이 채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전에서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동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심리학과 학생들이나 박사직을 받으신 분들이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실험을 프로그램으로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분야 자체가 하나의 그런 학부로서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모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대학원 자체가 큰 방향 자체를 잡아줄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학부 전공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 공학이 아니셨다가 결국에 지금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비슷하게 학부 전공이 CS나 CE가 아닌 분들이 만약 계시다고 하면은 좀 이런 거는 준비를 해야 구직 시장에서 같이 경쟁이 될 것 같다 싶은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네, 결국 제가 생각하기로는 돌아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보충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개발 분야로 들어갔을 때 제가 콘텍스트를 알고 있지만 아니면 제가 어떤 걸 개발하게 될지를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을 모른다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도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뭔가 쓸모가 있는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코딩 테스트에서 많이 나오는 노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조금 알아두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데이터 개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그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자기소개서 자체를 레주메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네. 레주메라는 것은 자신의 경력과 경험이라든지 학부라든지 전공 지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 장으로 표현하는 자기소개서인데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첨삭을 받고 그리고 제가 정말 니트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를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대한 프로젝트나 인턴 경험에 대해서 많이 적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데이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빅데이터라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자체가 인턴이나 아니 학부생으로서는 사실상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스몰 프로젝트라든지 자그마한 데이터라도 나만의 인사이트를 가지기 위해서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인턴 경험 역시 많이 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한국의 현실과는 다를 수 있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렇게 코딩 몬스터님도 링크드인으로 많이 연결을 드려서 이 기회를 얻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링크드인이라는 그런 커리어 소셜 네트워크 자체가 퍼스널 브랜딩이라든지 자기 PR을 할 때 많이 쓰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꾸며 놓는다면은 커리어적으로 나중에 굉장한 포텐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인터뷰 컨텐츠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종종 이제 인터뷰를 봐서 연락드렸다고 메일을 받거나 커피챗 요청 받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좀 개발자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개발자를 찾는 창구 자체 중 하나로 이렇게 브랜딩을 따라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앞에 전공 얘기를 잠깐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이게 좀 맨날 커뮤니티 같은 데서 핫하게 다뤄지는 주제가 있는데 좀 아무래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업 내용이 좀 이론적이 되거나 기반 지식들 위주로 다루게 되잖아요. 뭐 팬시한 맞아요. 기술 스택을 다루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CS 지식이 업무를 하면서 필요하냐 안 하냐가 되게 큰 논쟁거리 중 하나거든요.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면. 좀 동찬님의 입장에서 실제로 다양한 길도 걸어오셨고 지금 아마존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방법들 중에 직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세분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이 있고,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있고, 과학자라는 직업이 지금 큰 관례로서 세 분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분야에 맞추어서 CS 지식이 필요한 도메인 자체가 있고, 그리고 CS 지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갖추면 좋은 도메인이 있고 그리고 아예 필요가 없거나 조금 보완적인 역할로서 존재하는 그런 직업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데이터 분석가로서 활동할 때는 사실 CS 지식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엔지니어로 건너오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고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을 많이 메꾸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막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언급되는 게 이제 외국은 과거부터 코딩 인터뷰를 좀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국내는 코딩 테스트가 도입된 지가 막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이 코딩 테스트가 사람을 뽑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봐야 되냐 이런 논란도 또 되게 많이 언급되는 토론 주제 중 하나인데 좀 느끼시기에 이제 코딩 테스트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코딩 테스트를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 느낌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풀지? 이거를 약간 한국 시험처럼 이렇게 좀 외워서 왜냐면 저도 이제 수능을 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뭔가 외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익숙했던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전 예제들 같은 거를 잘 알려진 해커랭커라든지 리트코드를 통해서 많이 풀어서 그것들을 외워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딩 테스트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바뀌었던 게 지금은 제가 코딩 테스트를 볼 때 제가 먼저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생겼거든요. 네. 왜냐하면 데이터 구조에 관련된 문제들은 제가 조금 많이 익숙해져서 이제 많이 풀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심화된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은 제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깊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풀 수 있냐 없냐를 그 중에 따져서 그 문제를 주신 출제자분이나 인터뷰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조금 힌트를 줄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까지 조금 플렉시블하게 유도리 있게 좀 물어서 마지막에 푸는 과정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다음 시험에 준비하는 과정으로 조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 자체에서는 이거를 내가 끝까지 풀려고 노력했는지를 조금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들을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정답 자체가 이미 존재하는 그런 문제지만 내가 어느 단계까지 풀었느냐가 신입이나 초보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 수능처럼 단순히 이제 맞냐 아니냐 말고 또 외적인 걸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거네요.